이제 한번 총정리라기보다는 미시 부분들을 한번 쭉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미시 부분을 가만 쭉 모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게 이걸 봐야 돼요. 일반균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반균형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가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부를 했고, 이 가계와 기업이 역할을 하고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보게 됐었죠.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지금 물건을 파는 시장이 있고요. 상품 시장이 있고, 또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었어요. 가게는 생산 요소에 노동을 공급을 하고 생산 요소를 기업이 가져가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서 팔면 이 상품이 가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시켜요. 지금 이 시장에서 만약에 균형이 발생되고 있고 그 균형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생산점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경제는 희소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경제학 처음 접할 때 여러분들이 첫 시간 접할 때 희소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희소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가계와 기업 전체를 갖다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가계는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보게 됐고 효용 극대화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시장에 대해서 볼 때 상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봤지만 지금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냥 막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게도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을 공급을 할 때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그 노동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게 자유경제 시장, 뭐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장의 종류도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종류를 보니까 지금 완전 경쟁도 있고 독점적 경쟁도 있고 과점도 있고 독점도 있고 이러한 시장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장들의 특징을 보면 지금 어떻더라. 그리고 이러한 시장들을 최대한 완전 경쟁 시장으로 지금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 그거와 유사한 그러한 생산점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금 몇 주간 공부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다 모아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모아놓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냐 하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찾는다, 어떠한 생산점을 찾는다 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 생각했었죠? 해봤었죠?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첫 번째 우리가 경제 모형 얘기하면서 봤던 생산 가능 곡선이죠. 이러한 경제가 어떠한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을 찾은 거예요. 만약에 상품이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생산 가능한 그러한 영역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점을 찾아서 지금 이러한 생산점을 A, B 여기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점을 가지고 지금 이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상품을 소비를 하면서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한 점을 찾았지만 사실은 이 한 점이라는 것이 여기라는 것을 딱 보장하기는 어렵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반도체와 자동차만 생산을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상품을 더 줄이고 어떠한 상품을 더 늘려가야 될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상품의 조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아주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요 점 하나를 찾았어. 요 박스를 이쪽으로 내놓을게요. 요 박스를 이쪽으로 내놔요. 그러면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죠?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지금 이렇게 지금 넣어놓은 거죠.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플레이어가 2명이 있어요. 2명이 이 경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주 간단한 형태죠. 2명과 2개의 상품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명은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얼마만큼 소비를 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효용의 극대화를 생각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생각하지 지금 그 공평성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죠? 저것만 보게 되면. 그죠? 여태까지 했던 것만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플레이어 X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A를 소비를 하고 있고 Y라는 사람은 여기가 원점으로 생각해서 A를 이렇게 소비하고 B를 이렇게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 그 플레이어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A를 이만큼 소비를 하고 B를 여기까지 소비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전까지 지금 얘는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요전까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얘가 소비하는 거죠. 나머지는 얘가 소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이 X와 Y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점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효용점을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서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이러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점을 쭉 이어놨다 라고 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지금 이러한 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소비하는 점을. X와 Y가 나눠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효용 극대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그 분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X라는 사람하고 Y라는 사람들 둘 간에 어떠한 이 그 교환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교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으로 옮겨간다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본다면 A를 더 소비를 하고 지금 뭐 B를 더 소비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고 얘는 이 점에서 A도 덜 소비하고 B도 덜 소비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러한 점들로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X와 Y가 있어요. X와 Y가 지금 소비를 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X와 Y가 지금 롯데월드를 가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버랜드를 가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는 롯데나 에버나
똑같이 1만큼의 효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y는 1, 2 효용이 달라요. 만약에 x와 y가 롯데월드를 가기를 선택을 했다가 만약에 에버랜드로 가기로 변경을 했다. 지금 소비점을 바꾼 거죠. 그렇게 되면 x와 y의 효용은 높아져요. 두 개의 합은. x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상태를. 만약에 에버랜드에서 롯데월드로 옮겨갔다라고 하게 되면 y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옮겨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파레토 개선이 아니라 파레토를 지금 이 사람들의 효용을 낮추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박스, 이것을 우리가 엣지워드 박스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X라는 사람하고 Y라는 사람이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지금 그 소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자 이런 거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얘네들이 이러한 소비점을 찾았는데 이러한 소비점에서 얘네들의 효용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효용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러한 상태였어요. 지금 X의 소비와 Y의 소비 이렇게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X의 무차별 곡선과 Y의 무차별 곡선. 지금 여기에서 옮겨가. 야, 우리가 소비점을 바꿔보자. 소비점을 바꿔. 어떻게? 이러한 점으로. 이러한 점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게 되면 가능하죠. 이렇게 소비점을 바꾸면서 지금 X의 효용은 높아졌어요. 파레토 개선이죠. 자, 이러한 상황. Y의 효용은 그대로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여기 또 X가 어디서 바뀌었네. 아이, 참, 진짜. 요걸 이 일로 생각을 하든가, 지금 하게 되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파레토 개선이에요. 이것을. 근데 요 점에서부터 만약에 움직인다. 이 점에서부터, 둘이 만나는 점에서부터 움직인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옮겨가건 아니면 얘가 일리 옮겨가면서 간다고 한다면 지금 Y의 무차별 곡선이 더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죠. Y는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나가는 거라서 효용이 감소하는 상태죠. 그렇게 된다면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나의 상태가 좋아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파레토 최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파레토 최적이라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교환을 해서 그러한 점을 찾아가 봐라.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균형 또는 후생 경제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 이런 나이스한 생각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후생 경제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레토 개선과 파레토 최적이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엣지워드 박스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두 개를 소비를 할 때 만약에 A가 여기, B가 여기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A는 X와 Y를 요만큼씩, B도 X와 Y를 여기까지씩 이렇게 소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자원이 남고 있는 거죠. 남겨진 그러한 자원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둘 간에
소비점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오면서 이러한 점을 만약에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은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레토 최적이라는 점에서를 생각을 하면 저 점에서는 파레토 최적점에서는 상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는 자신의 효용이 증가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지금 바꾼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바꾸려고 한다면 파레토 개선에서는 가능하지만 파레토 최적에서는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상대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러한 거 우리가 지난번에 개선과 최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음 장으로 가서 하죠. 좀 넓게. 자, 이것이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있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지금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국가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영역들을 표시해 놓고 있는 거죠. 저 중에서 한 점을 찾았어요. 한 점을 찾아서 X는 이만큼, Y는 이만큼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저 상태에서 이 박스를 이쪽에 옮겨놓고 보니까 우리가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제에 A하고 B만 존재한다 라고 하게 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소비를 하는 형태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엣지워드 박스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서 어떠한 최적점을 찾았다, 파레토 최적을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점을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파레토 최적점이 저 엣지워드 박스에서 딱 저렇게 한 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파레토 최적 지금 여기에서는 한 점을 찾았지만 여기 아니고 이러한 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A는 아무런 소비를 하지 않고 B가 전부 다 저 상품들을 소비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러한 파레토 최적점들을 다 찾아서 그어놓게 되면 이러한 점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으면 이걸 우리가 계약곡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이 계약곡선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개를 찾은 거죠. 계약곡선을 한 개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 계약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A의 효용하고 B의 효용으로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점에서 소비점을 찾을 때, 이 점에서 이 1점에서의 효용 상태를 그려보게 되면 A는 어떻게 되나요? A의 효용은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B가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이 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B의 효용은 없고 전부 다 A의 효용으로 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중간이라고 하면 이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 효용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어떠한 효용의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A와 B의 효용 상태를 지금 그 한 편에다 그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 생산 가능 곡선을 다시 한번 쳐다보자 이거야. 저 생산 가능 곡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한 점을 찾았는데 한 점을 가지고 이러한 계약 곡선을 찾고 이 계약 곡선에 맞는 효용점들을 찾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점을 요 한 점만 선택할 수가 있니? 이것 말고 다른 점들도 무수히 많은 점들을 선택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할래? 아니면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래? 또는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래? 아니면 원전을 지을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택이죠. 저러한 선택을 여러 개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여러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무수히 많은 엣지 워드 박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무수히 많은 계약 곡선을 이쪽에다가 옮겨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계약 곡선을 우리가 다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바깥에 있는 점들을 그려보게 되면, 그어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효용 가능 경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경계. 효용이 가능한 경계예요. 이 사회가 가져갈 수 있는 효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경계점들이라는 거죠. 저렇게 무수히 많은 그러한 생산점들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비점을 찾아갈 것인가? 어떠한 점을 어떻게 찾아가고 싶은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한 개인의 효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후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소셜 웰페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셜 웰페어라고 얘기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이것을 어떠한 것의 함수로 우리가 보느냐? A와 B의 함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함수의 형태가 과연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을까? 라고 보게 되면 한 세 가지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는 소셜 웰페어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단순 합이죠. A와 B의 효용의 합,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효용의 합,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의 효용의 합을 찾아보게 되면 그것이 사회 효용이다, 사회 후생이다,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소셜 웰페어라는 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가중치를 두자 이거예요. 감마1, 감마2의 UB. 이렇게. A와 B에게 각각 다른 가중치를 두자. 그러고서 이 가중치를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높은 가중치를 두자.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의 형태는 이 소셜 웰페어라는 것이 최소값, 무엇에 사회에 구성되어져 있는 구성원이 갖고 있는 효용의 최소값을 우리가 이 소셜 웰페어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공리주의, 평등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떠한 그 사회 후생의 함수의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가 바로 이 맨 밑에 있는 진보주의의 지금 그 사회 후생 함수죠. 그러니까 이것에 따르면 지금 이러한 형태에 따르면 사회 후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한국으로 얘기를 해보자. 한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노숙자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 산다. 그렇게 되면 노숙자의 효용이 사회 전체의 효용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사회 후생 함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노숙자도 다른 사람들만큼 잘 살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사회 후생 전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사는 그 사람의 효용이다라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회 후생 상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한국의 노숙자나 미국의 노숙자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소득층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갖고 있는 100만 원하고, 최빈곤층,
갖고 있는 100만 원하고 이 가치가 같으냐? 다를 거라는 거죠. 그죠? 고소득층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지금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이전해 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고소득층의 100만 원 어치의 효용의 감소보단 저소득층의 100만 원의 효용의 증가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는 가중치를 두자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강력한 이전을 요구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로 지금 우리가 사회후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후생을 생각해서 뭘 하게? 지금 사회후생을 생각을 해서 지금 A와 B의 효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효용 가능 경계에서 가장 높은 소셜 웰페어의 값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소비점을 찾아보게 되면 이제는 이 역으로 얼마만큼을 생산할지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의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분배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회후생에 관련된 그러한 얘기인데, 과연 우리는 저러한 생산 결정 또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냐?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은 과연 이러한 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면 참 그 답을 내리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 위에서 봤듯이 지금 만약에 이 파레토 최적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파레토 최적점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반대하는 거죠. 싫어요.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원전을 짓자라고 얘기할 때, 원전을 만들자라고 할 때 누군가가 반대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최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성을 감수하고 전기값을 좀 싸게 쓸까? 아니면 위험성을 없애고 전기값을 좀 비싸게 살까? 사람들은 고민 안 하겠습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기 사용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고 뻔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회 상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 동의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회 상태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민주적인 투표 방식을 사용을 해요. 과연 이 민주적인 투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어렵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에로우라는 거죠. 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보면 지금 이래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정책들이 있다. 만약에 원전을 짓니 안 짓니, 뭐 전기값을 올리니 안 올리니,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A, B, C의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은 다수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 투표하는 사람이 가빌병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저 정책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게 되면 1순위로 매겨진 것이 가불병이 다 달라요. 2순위도 마찬가지고 3순위도 마찬가지죠. 저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책 하나가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1순위, 2순위, 3순위 값을 A, B, C, B, C, A, C, A, B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A와 B만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C가 없다고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C가 없다. 그러면 C가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책이 하나, 둘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만 되는 거고 3순위라는 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2순위에 있는 것이 1순위로 가게 되는 거고 3순위에 있는 것이 2순위로 옮겨오면 돼요. 그죠? 그러면 1순위에 있는 게 A가 둘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A와 B가 있을 때 A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B하고 C를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걸 지우는 겁니까? A를 지우는 거죠. A를 없애요. 그러면 지금 1순위로 가는 게 누구인가요? B가 둘이에요. 그죠? 2대 1로 B의 승, B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A와 B를 비교할 때 A가 선택이 되고 B와 C를 볼 때 B가 선택이 됐어. 그러니까 A가 B보다 낫고 B가 C보다 나으면 A와 C를 비교를 하면 A가 나아야 이행성의 정리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A와 C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B를 없애야 되죠. 우리가 B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뭐가 선택이 되는 겁니까? C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C가 둘. 그래서 C가 선택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떠한 것에 이행성의 법칙에 위배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민주적인 투표 방식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선택 방법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 걸 한번 보게 되면 돼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확 오죠. 그죠? 오죠? 느낌이. 뭡니까? 저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여러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선택을 하는 거죠. 혼자서 내가 3명의 배우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한다면 과연 누굴 선택해야 될까? 외모로 보면 A가 제일 나아. 근데 성격으로 보면 지금 B가 제일 낫죠. 지성으로 보면 C가 제일 낫거든요. 그죠? 지성으로 보면 C가 제일 나아요. 누굴 선택해야 되니? 선택 불가능해요. 그죠? 이 순위로 보게 되면 전부 다 6점, 6점, 6점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돼요, 선택이.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중에서 하나의 기준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저 중에서 뭘 없앨래요? 과감하게 외모. 그죠? 그죠? 왜? 외모는 의학이 발달돼서 극복 가능해요. 그래서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저기에서 외모를 없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왜? 1, 2, 1, 2, 1, 2 되는데 지금 A와 C가 남아요. 그죠? A와 C가 남아요. 그래서 외모를 없앨 때 또 여기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없앨래? 지성을 없앨래? 아니면 성격을 없앨래? 지성은요,
40대, 50대 되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있을 배우자라면 지성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성격이죠. 성격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년밖에 안 살았죠. 너희들의 성격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성격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본 적 있어요? 만나보면서 이런 얘기하죠. 야, 너는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변하질 않았니? 이런 얘기 서로 하고 주고받고 하죠. 그죠? 나이가 50이 돼도 그런 얘기 해요. 친구들하고.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 가능해지는 거죠. 자, 어떻게 한 겁니까? 기준을 하나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B를 선택했죠. 우리가 이 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무언가가 선택이 가능하냐. 지금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려면 민주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또 어떻게?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이 선택 가능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그 독재자가 자비롭고 현명한 그러한 독재자이길 바랄 뿐이죠.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투표로 최상의 정책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더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로우라는 거죠.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사회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다 한번 합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왔던 이러한 사회 선택을 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효율적인 배분 문제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것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개인은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파레토 최적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한 파레토 최적점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효용, 무차별 곡선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까? 각각 개개인이 어떠한 소비를 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나의 만족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기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떠한 지난주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너무나 그게 즐거워서 수업에 다 왔죠. 그죠? 수업에 다 참석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한 선택을 했다 해서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 라고 할 때 얻는 그러한 만족,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 20년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이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만족을 얻는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고 실천을 하고 결과를 가져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저러한 무차별 곡선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허망해지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데죠. 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이사가 되는 걸 꿈꿀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해외 자원봉사 또는 국내에서 자원봉사하는 게 자신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삶의 가치를 그것이 더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임원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효용의 모양은 이 무차별 곡선은 어떠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 소비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너무나 허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의 인간들의 어떠한 행위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만족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보는 거죠. 동기나 과정은 일단은 제외하고 어떠한 소비의 결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할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게 이게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볼 수 없다며. 현실에서 보기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우리는 그것을 모형으로 삼아놓고 그리고선 모든 것을 다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서 벗어나는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비판한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론을 가상의 어떠한 이상적인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현실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과연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되는 거죠. 얘가 점점 숙연해져 가고 있어요.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그러고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학은 어떻게 나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윤리학에서부터 지금 그 분리돼서 아담 스미스라는 그러한 그 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경제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아담 스미스 시대에 얘기했던 경제학은 윤리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 가면 갈수록 그러한 부분들보다 훨씬 더 세밀한 그러한 가정, 단순화된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이 경제학이 보다 더 명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수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명쾌한 어떠한 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 겁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떠한 선택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과연 이러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고 다른 사람의 선택은 정말 틀린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러한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나는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한 자신들의 가치를 갖고 그리고 사회를 접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휘둘려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게 살면. 그죠?